예, 이번에는 이퀄리브리엄 평형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때 엔탈피, 인터널 에너지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지멘스키 측에서는 이퀄리브리엄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케니컬 이퀄리브리엄, 두 번째는 케미컬 이퀄리브리엄, 세 번째는 서멀 이퀄리브리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 번째의 경우에는 우리가 연력학 제0법칙을 배우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머다이너믹 시스템 A, 서머다이너믹 시스템 B가 있고, 앞서 얘기를 한 것처럼 얘가 다이아서믹 올로 분리가 되어 있을 때 T1과 T2가 같지 않다면은 반드시 어느 한쪽으로, 가령 T2가 T1보다 작을 때 이때 Q가 가야 된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히 커뮤니케이션이 어느 정도 끝난 후에 T1과 T2 사이 어디쯤에 T3 중간 평형 상태를 찾을 거예요. 즉 더 이상 Q가 없을 때 두 시스템은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 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남은 관건은 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요게 인터널 에너지와 어떻게 상관관계를 갖냐? 인터널 에너지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아이디얼 가스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디얼 가스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구성을 하고 있는 아톰과 분자 사이의 인터랙션, 우리는 수업 시간에 하이드로젠 번딩을 예로 들면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런 인터랙션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인터널 에너지를 더 더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인터널 에너지에다가 프레셔를 더한 게 우리 엔탈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너지, 얘 스트레스라고 했어요. 노멀 스트레스. 부피 곱해주니까 얘 워크가 되니까 마찬가지 에너지와 같게 에너지 단위가 되는 거고, 엔탈피 역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선 두 가지 조건 중에 미케니컬 이퀄리브리엄은 얘에 해당이 되죠. P를 주고서 한동안 지났을 때 P의 변화가 없는 상태, 미케니컬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에 도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을 이해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케미컬 이퀄리브리엄이 조금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케미컬 이퀄리브리엄을 해놓고 이게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 화학 반응 가서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어떤 화학적인 프로세스라고 볼 수가 있고, 혹은 우리가 수업 시간 때 얘기했던 것처럼 물에 잉크를 떨어뜨려서 시간이 지났을 때 확산이 끝나서 얘가 호모지니어스하게 퍼져 있는 요 상태도 케미컬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했죠. 뭐가 됐던 간에 물질의 조성에 어떤 변화가 없이 안정된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이 여부를 되게 여러분들 일반화학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에너지 다이어그램. 이게 화학 반응의 어떤 반응의 코디네이션이라고 한다고 하면, 깁스 프리 에너지가 리에전트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요게 이제 스테이트 1, 스테이트 2 해서 델타 G가 0보다 작게 되면 스폰테니어스, 자발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중간 단계를 온전히 이해하는 게 현재 우리 서머다이내믹스 스콥상으로는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평형 상태에서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술하고 정량화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이지,
중간에 요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찌 됐던 간에 물질이 이렇게 있다가 확산을 해서 호모지니어스하게 섞이는 거든 요거와 요게 만나서 이렇게 가는 거든 무슨 얘기냐면 둘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다는 뜻이라 우리가 이상기체 기반으로 배웠던 기술했던 연력학적인 매크로스코픽 파라미터들이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예.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깁스 프리 에너지가 이렇게 작아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웠고 깁스 프리 에너지를 어떻게 기술했습니까? 여기 엔탈피죠. 이게 엔트로피이고 두 파라미터가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얘가 낮아지는 즉 모든 시스템은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가는 게 스폰테니어스한 반응이고 이게 연력학적으로 평형 상태에 가는 거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곱씹어서 보면 자 얘와 얘가 있는 건데 아이디얼 가스로처럼 인터랙션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요거를 고려해 줄 필요가 크게 없습니다. 엔트로피만으로도 기술이 가능한데 이 케미컬 이퀄리브리엄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사실은 엔탈피까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엔탈피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부 에너지에다가 요 요소를 같이 더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미케니컬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얘의 변화는 프레셔의 변화는 없다고 치고 요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게요. 일단은 엔트로피와 엔탈피가 이런 관계를 하나는 플러스인데 하나는 마이너스를 갖는다는 것은 둘 사이가 서로 경쟁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는 낮아져야 되고 이런 상관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깁스 프리 에너지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엔트로피는 될 수 있으면 높아지면 좋은데 반대로 엔탈피는 낮아져야 되죠. 근데 이게 사실 동시에 이런 방향으로는 잘 안 일어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A랑 B랑 만나서 C가 됐다. 그러면 얘가 자유롭게 움직이고 얘 각자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던 상태, 엔트로피가 비교적 높은 상태인데 만나서 어떤 조성물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엔트로피는 감소하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T 델타 S 텀이 플러스가 되면서 깁스 프리 에너지를 높이는 즉 연력학적으로 덜 자발적인 스폰테니어스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델타 S가 감소해서 깁스 프리 에너지를 높이는 거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델타 H를 낮춰줄 수 있기 때문이죠. 즉 인터널 에너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게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냐면 시스템 입장에서 봐야 돼요. 시스템이 이렇게 개가 설정이 되고 A와 B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시스템의 토탈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자, 둘 사이에 인터랙션이 유발돼서 만난다고 칩시다. 만난다는 거는 두 개를 이렇게 끌어당긴다는 거고 어떤 에너지 혹은 포텐셜을 줘가지고 둘 사이를 만나게 한다는 거죠.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동을 시킨 거고 에너지를 줬으니까. 그럼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에너지 일부를 이 둘 사이에 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거를 학자들에 따라서는 에너지를 저장했다. A와 B 물질 사이에 저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전지적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너지를 줬어요. 그러면 델타 H가 감소되는 거죠. 요 양이 엔트로피 감소분에 의한 깁스 프리 에너지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남으면 즉 엔트로피 감소에 의한 깁스 프리 에너지 증가를 상쇄하고도 더 떨어뜨릴 수가 있으면 이 화학 반응은 일어나게 되고 스테이트 1에서 스테이트 2, 즉 화학 반응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후의 에너지, 깁스 에너지가 낮아서 이쪽으로 가는 평형 상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P에서 그리고 시스템을 이렇게 봤을 때 컨트롤 볼륨을 잡고 여기서의 P는 정지 유체라서 모두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케니컬 이퀄리브리엄 상태에서 요거를 보는 겁니다.
요거는 파스칼의 원리이고 우리 강의록 어펜딕스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 상태에서 그러니까 미케니컬 이퀄리브리엄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케미컬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했냐 안 했냐는 이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일로 낮아질 수 있냐 없냐. 요거를 DNA 분자를 통해서 조금 볼게요. DNA는 일종의 고분자입니다. 고분자, 이렇게 체인 같은 고분자이고 여기에 베이스가 생선 등의 뼈 마냥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베이스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 시퀀스를 이렇게 랜덤하게 보도록 하죠. 요거가 고분자이니까 단량체, 모노머가 서로 공유 결합을 해서 체인과 같은 물질이 이제 폴리머라고 하는 거고요. 그 모노머를 DNA 고분자의 모노머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크게 네 가지 종류,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네 개로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뉴클레오타이드를 12개라고 할게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 몇 개입니까? 4의 12승. 단순한 수열 문제이죠. 4의 12승만 해줘도 1000만 가지 경우의 수가 넘어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DNA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하나의 DNA는 그 친구 DNA와 상보적 결합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특정 시퀀스를 갖고 있는 DNA는 특정 시퀀스를 갖고 있는 녀석과만 만나게 됩니다. 가령 시퀀스를 이렇게 랜덤하게 우리가 설정한다고 하면 CGAT, GCAT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요 페어링 A는 T랑만 만나고 G는 C랑만 만나거든요. 요 시퀀스에 매칭이 되는 녀석하고만 바인딩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앞서 표현한 것처럼 리에전트 A, 리에전트 B라고 두면 리에전트 C가 형성이 되는데 이때 A는 B랑만 만나고 다른 경우의 수, 어떤 경우의 수랑도 안 만나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여기 이제 모든 생명에 관련된 현상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유전이 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요 두 개가 바인딩을 할 때 하이드로젠 본딩으로만 바인딩을 하는데 A와 T는 두 개 하이드로젠 본딩만 가질 수 있습니다. G랑 C는 세 개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 1953년도에 왓슨과 크릭이 이중나선,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낼 때는 그때는 A와 T, G와 C가 두 개씩 같은 수의 하이드로젠 본딩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후에 A와 T는 두 개, G와 C는 세 개의 하이드로젠 본딩을 갖는다라고 밝혀지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특정 시퀀스 A는 특정 시퀀스 B랑만 만나서 C를 형성하는 그 원리를 풀어주는 핵심이거든요. 자, 이거의 반응 코디네이션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프리 에너지, 깁스 프리 에너지 G입니다. A와 B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가령 요만큼의 깁스 프리 에너지를 갖는다고 치죠. 여기 12개 뉴클레오타이드 중에서 일부가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깁스 프리 에너지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일반화학 때 여러분들이 반응식 케미컬 컨스턴트 이런 거 배울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하이드로젠 본딩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깁스 프리 에너지가 낮아져서 결국 G2가 G1보다 작게 됩니다. 그러면 스폰테니어스하게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대체 어떻게 일어나냐? 자, 하나 혹은 두 개가 바인딩이 되면 갑자기 깁스 프리 에너지가 올라가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엔트로피를 급격하게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급격하게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A, B가 자유롭게 떨어져 있어서 자기의 프리 볼륨을 충분히 누리고 열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충분히 움직여서 인터널 에너지에서 키네틱 에너지, 즉 1/2mv 스퀘어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태. 좋은 상태인데 두 개가 이렇게 인게이지가 되면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델타 S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게 플러스 역할을 해서 깁스 프리 에너지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인딩의 수, 즉 하이드로젠 본딩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엔탈피의 변화는 없어요. 반면 델타 H는 꾸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왜? 하이드로젠 본딩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체 시스템에서 보면 이 둘 사이의 에너지를 더 많이 줘야 되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이드로젠 본딩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깁스 프리 에너지가 결국은 초기보다 낮아질 수 있는데 이는 엔트로피 상승에 의한 깁스 프리 에너지 상승분보다 델타 H를 더 많이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조합에서 하이드로젠 본딩 개수를 최대화할 수 있는, 즉 델타 H를 가장 낮출 수 있는 조합을 찾아야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AT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2개의 하이드로젠 본딩 사이트가 있고 GC는 3개의 하이드로젠 본딩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이때 AT, GC 이렇게 페어링이 되지 않고 A가 만약에 C랑 만나면 C의 하이드로젠 본딩 사이트 하나를 그냥 낭비하는 겁니다. TG 만났을 때 마찬가지고요. 하이드로젠 본딩 사이트의 낭비 없이 모두 소모해서 델타 H를 최소로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A는 T랑만 만나고 G는 C랑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시퀀스 4의 12승계 중에서 특정 시퀀스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친구를 B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A는 반드시 B랑만 만나야 델타 H를 미니마이즈 시킬 수가 있고 그로부터 깁스 프리 에너지를 최소로 낮출 수 있어요. 놀랍게도 이 서머다이나믹 프린시플이 그대로 실험을 해보면 똑같이 재현이 됩니다. 굉장히 놀랍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전 현지를 그 후의 세대한테 잘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정 DNA는 특정 DNA랑 만나서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게 유전 정보의 핵심이고 모든 생명 현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 중간 과정은 사실은 우리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거를 이제 키네틱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여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매크로스코픽하게 관찰되는 요 상황만 관심이 있는 거고, 사실 케미컬 이퀄리브리엄을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책의 대부분은 사실 클래시컬한 서머다이나믹스는 아이디얼 가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아이디얼 가스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는 컨스티튜잉 애톰 몰레큘 사이에서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케미컬 이퀄리브리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케미컬 이퀄리브리엄은 사실 이렇게 아이디얼 가스로에서 벗어나서 서로 간의 인터랙션이 있는 경우를 감안을 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야지 엔탈피를 온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엔탈피를 여러분들이 떠올렸을 때 단순히 열 에너지 이렇게 떠올리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퀄리브리엄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미케니컬 이퀄리브리엄, 케미컬 이퀄리브리엄, 서멀 이퀄리브리엄을 얘기를 했고요. 특히 케미컬 이퀄리브리엄과 관련돼서 인터널 에너지와 엔탈피, 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후에 7장, 8장 넘어가면서 배울 엔트로피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공부해 봤습니다.